오랜만에 뵙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작년 연말하고 이제 올 초에 세법이 또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재작년에 2014년 초하고 2013년 말에 대폭적으로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이 그 전보다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추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11페이지에 11번 내용이 있죠. 11페이지가 없습니까? (11페이지) 없습니까? 아, 10페이지가 11번에 있습니까? 하여튼 마지막에 11번 있죠, 11번. 아, 페이지가 좀 다릅니까? 여기 11번에 보시면은 정려 공제액 상향 조정한다는 거 있죠. 요거는 아직 그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 작년에 9월 달에 한번 제출됐다가 이제 12월 달에 본회의에 부결돼 가지고 이번에 그 올 초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통과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페이지에 정려 공제액 상향 조정하는 그거는 종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전 걸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페이지 1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그 비사업용 토지하고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몇 가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1번에 보시면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서 이제 10% 추가 과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비사업용 토지를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비사업용 토지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나 또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때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세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지금 매년 시행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할 때 이제 10% 추가 과세하는 것을 올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유예가 돼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015년까지는 플러스 10% 하는 그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이제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기본 세율이 6에서 38%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똑같이 올해까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매년 이게 연말 되면 이거를 플러스 10%를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매년 연말 되면 또 이걸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 연말에 가서 또 이게 2016년에 플러스 10% 적용할 건지 그거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작년 연말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10% 추가하는 부분도 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2015년까지는 10% 추가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양도했을 때 내용인데 법인이 양도했을 때는 이제 법인에게 추가 과세가 10%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적용을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2016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거래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이제 1번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비사업용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요것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용 비사업용의 뜻은 뭐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토지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지으면 그건 사업용입니다. 아시겠죠? 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그게 사업용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대지인데 나대지를 가지고 여기에 뭐 다른 사업을 하면 이거 사업용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돈 버는 사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용, 비사업용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농지에서 농사 짓는 거 아시겠죠? 그죠? 또는 뭐 산에 나무 심어 놓는 거 이런 게 사업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또는 뭐 공장 용지는 공장 용지 위에다가 공장 지어 놓으면 그게 사업용이고, 아시겠죠? 대지 위에는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게 사업용입니다. 근데 대지 위에 건물 짓지 않고 나대지로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비사업용입니다. 근데 그 나대지를 가지고 뭐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런 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버는 사업하고는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를 구분할 때 최소한의 이 정도 기간 이상은 그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기간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대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기간은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최근 5년 동안에 3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최근 5년 동안에 3년 이상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 3년 중에서 2년을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시겠죠? 또는 소유한 기간 중에서 80%를 초과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제 이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80%라는 요게 이제 너무 좀 기준이 엄격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걸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80%를 60%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기간 중에서 60% 이상 농사를 지으면 그거는 사업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5년 중에서 3년이면 그게 60%죠. 아닙니다. 기간입니다. 기간. 소유한 기간. 아시겠죠? 그러면 10년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소유하는데 10년 중에서 최소한 6년 이상은 농사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5년을 소유하면서 그 중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유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동그라미 1번에도 해당 안 되고 동그라미 2번에도 해당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입니다. 기간.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 농사를 짓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비사업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주의하실 게 그 적용 시기라는 거 있죠. 적용 시기.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통과된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올해 초에 통과된 내용은 2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 시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니까 이제 그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농지나 임야의 재촌 요건을 완화했다 해서 이제 여기에 경작에 대한 그 직선거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거는 모든 농지나 모든 임야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잠깐 칠판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비사업용이다. 또는 이제 이게 사업용 토지다. 할 때, 그러면 이런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의 기준에서 이제 보통은 요게 농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농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농지는
농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그 기간 동안에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거주도 하고 또 경작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기간, 요게 이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기간, 이 기간이 거기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최소한 뭡니까? 5년 중에서 3년 또는 뭡니까? 3년 중에서 2년 또는 소유 기간 중에서 60%. 그래서 이제 요거 각각 뭡니까? 요 기간을 초과하면서 거주 경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기간 중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경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주라는 기준이 있죠. 이 거주라는 기준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여기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직선 거리로 해서 20km 이내에 거주를 하거나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거주라는 조건을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 기준이 20km 하는 요 기준이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요게 30k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직선 거리로서 30km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상담받은 내용인데 농지가 어디에 있냐면 저 기장에 그 장안 그 옆에 원래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 아십니까? 기장 위에 원래. 아시겠죠? 거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단감동입니다. 단감동. 부암동. 서면이죠, 서면.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20km 같으면은 서면하고 거기 기장의 원래하고는 이 거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거 두 개의 조건에 해당하면은 이 거리에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장이 있으면 그죠? 여기 기장 옆에 해운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장군이고 해운대 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따지면은 농지가 기장에 있으면 거주지도 기장이든지 아니면 기장하고 연접한 해운대구에 거주지가 있든지 그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수영이 있으면 수영구. 그죠? 또는 그 옆에 뭡니까? 뭐 남구 이런 데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수영구나 남구나 이런 데는 기장하고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거나 요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영구에 여기에 거주지가 있는데 이 수영구 거주지에서 기장에 있는 농지까지 요거를 직선으로 지도상에 직선으로 해가지고 20km 안에 들어오면 요것도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직선으로 해서 30km까지 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대충 한 서면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부암동이면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단감당원 경계 있죠, 그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서면에서 초읍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이 있죠, 그죠?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장의 원래까지 이걸 거리를 이렇게 쭉 재어 보니까 이게 27점 몇 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면에 있는 사람이 기장에 농지가 있고 이걸 직접 경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도상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도로상의 거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30km 아니고 한 4, 50km 되겠죠. 도로상으로 가면. 근데 이거는 지도상의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면 지도 있죠. 그죠? 거기에서 그냥 자대고 쭉 끈 그게 20km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옛날 같으면 그죠? 그전 같으면은 남구나 수영구 이런 데 있는 사람은 기장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로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데겠죠. 그러니까 뭐 비사업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농지를 또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죠. 그죠? 이제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옛날 조건이면. 근데 이게 30kg가 돼버리면 이런 데 있는 사람이 기장의 농지를 가지고 8년 이상 경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세금 감면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래 되면 실제로 본인이 경작한 게 맞습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도인들은 일단은 요 조건만 되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감면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것은 매도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해당 세무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 해당 세무서에서 이런 조건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거주라는 요거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경작은 했느냐? 그죠? 경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럼 거주는 해당이 되지만 경작은 이거는 해당되는데 이거는 해당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감면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임대경작 안 됩니다. 이거는 자경. 배우자가 경작한 것도 인정 안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한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된다. 배우자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럼 본인이 직접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배우자가 경작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저거가 조사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현장에 가서 그죠? 세무서 공무원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경작했습니까? 물어봅니다. 몇 사람 물어보면 답 딱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것 때문에 세금 추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매도인들은 그냥 서류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완화가 된 만큼 뭡니까? 사후 관리를 더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세무서에서도 적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돼 가지고 매도인들이 이제 이거 세금 추징되고 하면 또 난리가 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 8년 자경으로 감면 받았는데 세금 추징되려면 이게 뭐 몇십만 원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뭐 몇천만 원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완화된 건 좋은데 근데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내용입니다. 관상수 안 됩니다. 그 농지가 아니잖아요. 농지는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유실수는 되죠. 그죠? 유실수는 그거는 되는데 관상수는 그거는 농사 짓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농사 짓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산지죠, 산지, 임야. 그죠? 그러니까 농지하고는 다르죠. 농지는 전답 과수원입니다. 전답 과수원. 관상수 심는 거는 과수원이 아니거든요. 묘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유실수 같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이제 농지하고 임야라든지 이제 이런 제촌 기준이 있죠. 그죠? 제촌. 그래서 그게 30km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어난 만큼 굉장히 이게 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십시오. 자, 5번에 보시면 도시지역 편입 시에 사업용 기간 인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 할 때 이때 그러면 이 농지라는 것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 농지라는 게 반드시 그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5번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원래는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4개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4개인데 녹지지역은 농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농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말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농지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녹지지역 되어 있다가 그게 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일종 주거지역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전에는 뭐 자연녹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일종 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농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게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더라도 원래 규정은 2년까지는 인정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게 3년까지는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6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8년 자격 농지 감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농지에 대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농지 내용은 직선 거리로서 30km까지 이렇게 다 확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 취득에 대해서 이제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라는 건데, 자, 요건 7번은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부산에 집이 하나 있고 농어촌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부산에 집을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농어촌 주택이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해 주는 거로 되어 있다가 이게 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2017년까지 적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라는 거 있죠. 참고. 그죠?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참고라는 그거는 그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고양 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 취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특례란 내용인데, 자, 그게 1번 보시면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고양 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하나의 주택, 요걸 이제 농어촌 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 주택이라는데, 이제 이 주택을 취득을 해서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고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 주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B 주택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A 주택은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B 주택은 요거는 농어촌 주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B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되려면 요거는 농어촌 주택이거나 또는 고양 주택이거나 이런 내용인데, 농어촌 B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되려면 취득 기간이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요 기간 중에 취득한 것만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고양 주택일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중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B주택이 이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A주택은 B주택 취득 전에 A주택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B주택 취득 전에 A주택을 먼저 취득을 했고, 그리고 B주택은 B주택을 요 기간 중에 취득을 해가지고 이 주택을 3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기간 중에 취득하고 그리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택이 이런 조건에 해당될 때 그때 비주택 취득 전에 먼저 취득했던 A주택 요거를 양도하면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택이 있더라도 이제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거주는 관계없습니다. 소유만. 이 소유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비주택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1번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1번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죠? 1번 안에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고 고양 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보시면은 농어촌 주택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냐면 자, 농어촌 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이제 그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이나 면 지역입니다. 읍이나 면 지역.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읍이나 면 지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지역이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근데 거기 주의하실 게 조금 전에 앞에서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만 적용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도시 지역은 녹지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죠. 요 기간 중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안 되죠. 예. 요 기간 중에 취득한 것만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중에 취득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지역이냐? 읍이나 면 지역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이나 면 지역에서 취득하는데 그 읍이나 면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 지역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 지역은 녹지 지역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투기 지역에 해당되면 안 되고 관광 단지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농어촌 주택은 면적 조건도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660 이내입니다. 660이면 평수로 대략 200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단독 주택은 건물 면적이 150 이내. 그리고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16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적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은 그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취득 연도별로 이제 중간중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른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입니다. 근데 뭐 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뭐 읍이나 면 지역이고 그리고 도시 지역 아니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되면 웬만하면 요 금액 기준은 웬만하면 맞습니다. 웬만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주택하고 행정구역상의 같은 읍이나 면 또는 연접한 읍이나 면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있는데 이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부산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4번은 사실은 뭐 해당될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부산에 집이 하나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집이 하나 있는데 요런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 새로 샀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요게 이제 뭐 실제로 뭐 고향이라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고향이라서 산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요즘 전원주택 이런 거 있죠. 그죠? 전원주택 그런 것 때문에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만 맞으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부산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그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2015년이니까 요 기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럼 2015년도에 시골에 그죠? 읍이나 면 지역에 그런데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면 그러면 그게 농어촌 주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부산에 집을 팔더라도 부산에 집을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1주택일 때는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고양주택이라는 거 있죠. 그죠? 고양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어촌 주택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그게 그 기간이 고양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요거는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은 기존에 있던 세법 규정이고 고양주택은 2009년부터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용 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그건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고향이라는 그 조건이 돼야 됩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 기준지. 이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옛날로 따지면 호적등본으로 말합니다. 호적등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본적지 있죠. 본적지. 그런 걸 말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꼭 내가 태어난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10년 이상 등록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실이 있는 지역, 이제 그런 지역을 고향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향이라는 것은 시가지를 인정해 줍니다. 시가지를. 조금 전에 여기 농어촌 주택은 읍이나 면만 됩니다. 읍이나 면. 아시겠죠? 단위가 읍이나 면만 되는데 고향주택은 시까지 인정입니다. 시까지. 범위가 시지역입니다. 시지역. 그래서 시지역 또는 연접한 시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그게 고향의 기준이고, 그리고 시지역은 인구 20만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인구 20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양산, 김해 이런 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구 20만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은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대지 면적이 660, 200평 이내이고, 그리고 단독 주택은 150, 공동주택은 116. 그래서 평수로 하면 45평 또는 뭐 35평 그렇습니다. 예. 세대원 중에 지금 이 규정은 세대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유자 기준입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가액 기준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고양주택은 이제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가 2억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라든지 또는 연접한 시에는 소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오히려 고양주택보다는 농어촌 주택이 오히려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전원주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골에 집 하나 사놓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일반 주택을 농어촌 주택보다 이거를 먼저 취득한 것만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팔고 새로 하나 집을 또 사면 이제 그거는 요걸로 인해서 비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되는데 그럼 이거 팔고 나서 또 하나 집을 샀다. 부산에. 그죠? 그러면 부산에 집을 산 그거는 요거 다음에 취득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파는 거는 비과세 되는데 이거 팔고 새로 취득한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디 말입니까? 나번. 예. 요거는 취득 당시 기준이죠. 예.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8번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라는 건데 요거는 작년 연말에 요게 하나 새로 신설됐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말 그대로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분양 안 된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그 기준은 2015년 1월 1일 현재 준공 후에 미분양 상태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이고, 그리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고 연면적이 135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고죠. 올해 연말까지 이제 이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5년까지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조건 자체가 이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임대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중에 취득을 하고 임대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최소한 5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건 좀 까다롭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일이 다 이거 해가면서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나서 그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에서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임대주택으로서 이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집이 하나 있다. 그럼 그 다른 집 하나는 비과세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연말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사람들이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상담받아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게 뭐 세금 감면해 준다 그러면 바리바리 지나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제가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별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5년 동안 뭘 내야 됩니까?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거는 뭐 좋은데, 그죠? 양도소득세만 감면받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데,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게 흥미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종합소득세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그죠? 이제 그런 게 따로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건강보험 체계가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사업자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이런 주택이 전부 다 뭡니까?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 수가에 다 반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가 한 달에 한 뭐 몇십만 원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집 하나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이 뭐 1, 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 흥미를 못 느끼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내고 요것만 세금 감면해 준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을 건데. 그죠? 이거 세금 감면 받는 대신에 다른 데에서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뭐 보험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이러면은 오히려 5년 동안에 감면받는 금액보다 5년 동안에 이게 납부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별로 그래서 흥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만 계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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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요 규정은요,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미분양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다. 예, 그러면 가능할 수 있죠.
예. 어차피 요것도 다 주택 임대는 전부 다 면세입니다. 주택 임대는. 제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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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요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예. 법인으로 취득하면 요거는 해당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오피스텔이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걸로 해서 구청에서 그거를 확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시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에. 9페이지 보시면 미분양 주택 확인 절차라는 거 있죠. 그죠? 그 미분양 주택 확인 절차라는 거 보시면은 그 사업 주체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건설회사가 이게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입니다라는 현황을 2월 28일까지 다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청에서 그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건강보험 예. 예. 아니요.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미분양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그 구청에 이제 거기에 미분양 대장이 다 있을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만약에 등록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등록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미분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취득해 가지고 그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동을 다 취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차피 이제 취득세는 그거는 임대 사업을 전제로 해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임대 사업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조건 다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9번 보십시오. 9번에 자, 9번에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의 세부담 완화라는 건데, 요게 이제 작년 초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임대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잘 안 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뭡니까? 집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을 하나를 통째로 다 찍어 가지고 몇십 개를 가지고, 그죠? 한 5개를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집을 한 2-3개 가지고 하나 자기가 살고 한두 개 임대 주고 세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걸 이제 등록을 시켜 가지고 하려니까 이제 뭔가 좀 당근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집을 한두 채를 가지고 한 달에 세를 얼마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10채, 20채 이래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집을 한 2-3개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달에 세 얼마씩 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작년 초에 이제 워낙 세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양성화 시켜가지고 임대사업 등록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해주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업자 등록 안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일부러 뭡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해가지고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세 받는 거 가지고 그냥 이래 살아왔는데,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등록해가지고 등록해라는 말은 사업자 등록해라는 말은 종합소득세 부과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 초에 이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막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보류하겠다 해서 이제 타협책으로 내놓은 게 2016년까지는 이제 그런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은 세금 부과 안 하겠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조금만 부과하겠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9번 내용이 이제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임대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다 등록을 하고 하게 돼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금 그 새로 나온 안은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입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매기겠다. 그게 이제 2016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임대 수입이 있으면 이제 그게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4% 분리과세하고 이제 더 이상 세금 안 매기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럼 어쨌든 2016년까지는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임대 수입에 대해서 세금 안 매긴다는 거죠. 그죠? 근데 2017년부터는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것도 뭐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10번 내용이 이제 월세에 대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요게 그 지금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워낙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 이제 워낙 세금 신고가 안 되니까 요걸 좀 어떻게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그 사람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 신고하시오, 사업자 등록 내시오 하면은 임대인들이 그걸 잘 수용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임차인들한테 당신들이 월세 내는 거를 연말 정산할 때 세금 공제를 해줄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9번은 임대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당근을 주는 거고, 아시겠죠? 10번은 임차인들한테 당신들이 월세를 얼마 내는지를 그거를 연말 정산할 때 제출하면 그러면은 그 월세 낸 금액 중에서 10%만큼을 세금에서 빼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기존에는 이걸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제 그 적용 대상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하고 개선하고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그 기존에는 이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요거 세금 혜택을 줬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하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봉이 7천만 원 이하 같으면은 뭐 거의 한 90% 이상은 해당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은 연봉이 7천만 원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10% 같이 안 될 겁니다. 7천만 원보다 연봉이 더 높아서나. 뭐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그죠? 뭐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무슨 뭐 공단 이런 데 있죠, 그죠? 그런 데 외에는 웬만한 직장에서 연봉 7천만 원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요 범위 안에 들어올 거라 보는데, 이제 그러 되면은 그 이제 세 사는 사람도 있죠, 그죠? 세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말 정산할 때 안 그래도 올해 연말 정산해가지고 뭐 세금 더 많이 나왔다고 난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 공제해줄게 그러면은 또 요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것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서하고 이제 월세 얼마 줬다는 통장 거래 내용만 제출하면 인정해 줍니다. 집주인한테 뭐 허락받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세금 혜택 주고 그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임대인한테 당신 요거만큼 소득이 있는데 왜 신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추징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좀 더 뭡니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괜히 뭐 그게 임대사업 등록해라 이런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올해 연말 정산부터. 그러니까 올 연말 정산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의 정려 공제이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정 내용이 아직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현행 규정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개정이 그 작년 초에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정리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정리할 때는 이제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한테, 자녀가 부모한테 정리할 때는 이제 공제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정리할 때도 똑같이 5천만 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거를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모가 자식한테 정리할 때는 5천만 원 공제가 되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한테 정리할 때는 현재는 그대로 3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이 아닌 다른 친족은 5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아직까지 그거는 계류 중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제 주로 뭐 농지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서 개정된 거니까 이제 혹시 그 토지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거는 그 네이버에 가면 지도 검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소를 두 개를 출발지, 도착지, 주소를 두 개를 딱 치면 그게 지도상으로 쩌르르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직선으로 쫙 재면 그게 거리가 나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부부를 합산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어쨌든 보험은 전부 다 개별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재산이 뭐 부부 중에서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재산이 없겠죠. 그 사람은 피부양자가 등록이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각각 재산에 되어 있으면 이제 그 기준에 만약에 그 피부양자 등록 기준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따로 나온다고 봐야죠. 예. 예. 그거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게 이번에 개정됐다고 하던가요? 아,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미 취득이 된 부분이거든요. 증축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제 합법적으로 증축을 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불법으로 증축을 했으니까 이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취득세 내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건 증축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취득세에서 1.1, 그 취득세에서 그 1% 해주는 거 그거는 매매 취득분만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매 취득분이 아니고 이제 뭐 상속이나 정려나 뭐 정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취득세 1%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개정된 게 취득세 1% 적용하는 게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동안에는 사실은 잘 몰랐겠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금 확인되면은 확인된 것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죠.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니까 그죠?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몇 프로 냅니다. 그거는 뭐 내가 있고 없고 관계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개인 재산하고 뭐 이런 소득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한 몇만 원 정도 낼 건데요. 저도 그거는 뭐 얼마가 될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요거를 먼저 취득하고 요 기간 중에 요거를 취득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걸 2003년 7월 31일에 취득하고 요거를 2003년 8월 1일 취득할 수도 있죠. 그죠?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